동네 야유에 관한 것인데 동네 야유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 때 이쪽 지역에 신문사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신문에 대한 보도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탈춤 췄던 곳이 기영회라고 동네 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랬던 그쪽 지역에서 나이든 집단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근대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말에 자기네들의 아전과 장교들의 모임이 해체돼 가지고 자기네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분들은 근대식 학교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퇴행적이고 보수적이고 지체시킨다고 그러지만 이쪽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춤에도 관계있고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충실하게 어느 지역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래 연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정말 지금 저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접근하려고 그러지 않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안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동네 야유는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의 하나는 탈춤들의 어떤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의 담론에 의해서 합리화도 되고, 또 하나가 외부의 담론에 맞춰서 변화도 되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탈춤들이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탈춤 추는 멤버들은 조금 무시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집단들 자체가 별로, 청년회가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걸 쳤던 사람들은 캐캐맺고 야비하고 외설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은 뭔가니 동네 줄다리기라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식전 행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거듭하거든요. 청년회 멤버에서. 그게 우리의 이 근대 만들어가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전통과 근대 사이에 그 긴장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무건국으로 합니다. 대사를 안 하고. 이 탈춤에 어떻게 보면 자생력은 그런 데 있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그 사람들 요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춤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됐습니다. 호응을 얻으니까 이제 대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이 있었지 처음부터 뚜렷한 그 어떤 원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문헌 자료 속에서 뚜렷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거에 하나는 어떤 선생이 동네 야유, 그래서 야가 들야자고 들에서 노는 노름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건너편에 오강대하고는 구분된다. 이래가지고 그 문자에 착안을 해가지고 장르 자체를 했고 그 장르 자체가 구분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야자는 사실은 제일 처음 나오는 문헌 기록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문집에서 그거는 밤야자였습니다. 들야자가 아니라 밤야자인데 추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밤야든 들야든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다 아는 유명한 연구자인데도 그것은 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연구가 도처에서 다 깔려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게 야비하다, 비루하다라고 해서 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탈춤을 주도해가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지역의 엘리트들이 70년대 같이 이런 운동의 한 차원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담론이 들어가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갑자기 민족 예술이 되기 시작하고 민족 문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1920년대 후반 30년대 거치면서 조선학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랑 결부되면서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민속 예술을 둘러싼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담아야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재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는데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더라도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날의 잡히라고 하는 것에서 민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창출이 돼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에 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고성오강대는 춤을
복원했고 끌어갔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뚜렷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통과 유산 속에 있는지 아주 뚜렷한 그 집단 내에 이 사람들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했었던 사람들의 그 개인의 배경과 이력을 통해 가지고 그 정근대 상황들이 어떻게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나 탈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는 비슷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 연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콘텍스트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밀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그 의미 자체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 고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과들을 조금 모은 게 있는데 아직 아까 얘기한 대로 문서들을 좀 모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상과 그 다음에 고성 오강대 쳤던 사람들의 또는 관련되는 문서들을 찾아내고 어떤 형태로든 춤췄던 당시에 식민지기라든가 이런데 이 시기에 사회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어떤 자료를 보고 가깝게 이걸 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아마 이런 공문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춤춘 거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가짜 교지를 갖다가 열심히 사모았다라든가 사람들의 욕망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위상인지 어떤 사람들이 춤을 췄는지에 대한 얘기를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조금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새로운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또는 어떤 연행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김해 오강대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앞서 아까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뒷얘기들은 지금 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받기 전에 특별한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 이 김해오강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인데 회장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바깥에서 이걸 헐뜯고 방해하고 못되도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민속예술 단체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특징들을 갖다가 얘기일 뿐이지 이거 하나라고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문고안이 대단히 퍼포먼스라든가 역사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조직들을 말하자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고 바꾸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 탈들을 상업화하려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그 멤버였다가 나가면서 자기의 그걸 가지고 상업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쯤 우리도 국가 보조받지 않고 나중에 되면은 뭘 자립하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이분들이 탈을 상업화하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화. 근데 이 여성이 또 관청과 관련돼서 돈을 받았고 그러니까 큰 돈을 받았고 자기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 탈이 안 쓰고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심의를 오고 이 여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기가 막힌지 관청 가서 울고 도청 가서 울고 뭐 이 공무원들은 일단은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울어대고 소리 질러대고 온갖 일을 하니까 또다시 전문가를 불러서 현재 쓰고 있는 탈이 아니냐 기냐의 문제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됐는데 연애할 때 제외하고는 도대체가 이 여성 때문에 잠을 못 잔 건 처음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근데 김해오강대는 다른 곳과는 달리 굉장한 풍부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바로 송석하 선생이 식민지시대 때 탈을 모은 게 국립민속박물관과 중앙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정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여성은 춤춘 사람에서 입장에서의 탈과 전시탈은 구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기가 만든 초기에 관여해가지고 만든 탈을 안 썼다는 것의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도 그랬는데, 도청이 이게 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한 문화재가 일단 지정받고 나서는 공지가 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죠. 그 이의 신청 들어온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매만져 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AS를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양이 방대한데 어째 그건 공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강서구 가락이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가락이라는 거는 가락면에서 있는 중림마을에서 원래 쳤는데 그게 김해가 힘이 작다 보니까 부산에 뺏겨버렸습니다. 그 김해에 있는 그 지금 그 면 자체를 갖다가 다 이 강서구 지역을 갖고 갔는데, 요즘 같아서는 김해가 안 뺏길 텐데 그때는 부산에 뺏겼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옥산이 있다라든가 부산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지금 김해로부터 뺏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는 김해시청까지는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원래 쳤는데 이게 부산 거지 왜 김해 거냐. 거기다 부산 사람인 제가 감히 김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이제 이것까지. 그런데 이쪽은 워낙 오랫동안 연습을 해갖고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도저히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그건 부산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되고 이거는 경남에서 하면 될 거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아웅당하냐. 두 개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냐. 서로 좋은 의미에서 경쟁도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런 이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상됐던 이의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제도하고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밟아야 되는 어떤 절차와 과정과 설득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일들 연구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가 없는데, 다행히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이 너무나 이런 부분들의 일 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들을 절감을 알고 수 있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모든 것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관련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글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은 역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어떤 때는 관리들을 설득해야 되는 글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작업들까지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더 있는데, 앞으로 산업화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기본적으로 국가 지원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의논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 하나는 그 내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윤리 문제라든가, 어쩌면 이 회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깥만 탈퇴하기만 하면은 이 회의를 헐뜯고 그렇게 되는가.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딴 지역에 가서도 많이 보거든요. 이거를 뭔가 어떻게 미덕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참 심각한 고민이 하나고, 그거를 직접 무슨 윤리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고민한 것의 하나가, 이 탈춤들이 발전해가는 데 있어서 송석화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탈을 수합한 거, 본인이 여기에 관한 글도 간략하지만 쓴 게 있고, 최상수 선생님이 대사를 수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탈춤을 복원하는데 앞장섰던 게 그 당시에 문화원장이었던 유정은 선생이라는 분인데, 앞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그 공연이 있게 되거나 회의가 있게 되면은 이분의 사진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시작하자. 탈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 쓸모없다. 무슨 탈에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분들 지금 아직 그 최상수 선생님은 사진이 적절한 걸 못 구했는데, 이 현재는 두 사람 사진 갖다 놓고 제사 지내. 윤리나 의례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뭐 그거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옛날과 다르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의례를 통해서 뭔가 교합할 수 있고 이걸 만들어준 분들 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회원들도 단합되지 않겠느냐. 통합의 뭔가 문화적인 상징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송석화 선생 모르던 분들도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알게 됐고 본인들이 대사가 최상수 선생 체록한 것도 알게 됐고 유중원 선생이 처음에 했었던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의례 만들기는 정말 살아있는 것에 의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의례가 저희들이 경우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의례를 새로 만드는 게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 차례 장례식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를 가다듬는 게 있죠.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행사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도 좋은 의미에서의 의례를 만드는 것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의례를 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사 연구하는 모임을 갔는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이 현장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하나가 정법 말쓸 때 쓴 돈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이건 제일 비슷한 수준의 모텔이 4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5만원 선택했냐는 얘기까지 좀 사실을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맨날 뉴라이트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들어온 돈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보고를 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옛날 일본학 연구소에 있는 지명관 선생도 그렇게 했는데요. 책 사고 이러는 거는 허용해도 우리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런 의례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의 의례를 보십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례를 좀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문화재를 지정받은 다음부터는 권력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워낙 다른 일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 이후에 조직을 갖다가 분명히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이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현장에서 초계 반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직역인 거 아니 이게 합천인데 초계군이라고 하는 것이 합천으로 합쳐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말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밤율자에다가 말이 지자가 되는데 그게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오강대가 경남 야유나 오강대의 원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송석화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송석화 선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송석화 선생이 갖고 있는 아우라 때문에 여기는 그 말 한마디에 대한 엄청난 자산을 갖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또 그 성과에 그래서 모든 지역에 탈춤추는 사람들은 경남 지역들은 다 합천 반마리로부터 유래했죠. 이 정도는 배우고 전승이 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입증될 수도 또 입증이 안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 반마리 오강대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가 이쪽은 낙동강의 수운을 따라서 발달한 마을인데 묘하게도 마을이 전혀 들어설 수 없는데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그게 강 몇 개가 합쳐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거의 모래밭 수준의 마을이 들어섰거든요. 수운이 쇠퇴하면 이 마을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육로의 발전이. 거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나루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통제가 있었고 세금에 뜯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포구 마을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세 번째가 이 마을의 낙동강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을의 역사의 단절이 상상보다 컸는데 유교 사변 때는
창녕 전투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낙동강이 낮은 데를 따라서 북한이 들어오려고 그랬고 거기에 엄청난 서로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한 집을 남기고 나서는 다 거덜이 났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성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역사 연구할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감각이 하나인데 마을의 지방관들의 선정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거 가진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심이었다는 얘기고 그 비석 세우기 위한 마을 촌락 문서들도 있었을 텐데 6.25 사변 때 딱 집 하나 남고 다 거덜이는 학교도 그랬고 이미 초계 반마리 호강대가 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를 갔겠습니까? 송석화 선생 역시도 여기를 가봤고 근데 이미 송석화 선생이 갔을 때만 해도 이미 탈춤이 안 됐을 때입니다. 유랑패들은 거기를 지나가거나 그러기는 했지만 두 번째, 마을의 역사의 단절은 여러 가지 자연 생태적인 것도 있는데 낙동강변에 위치해가지고 간디스토마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절이 됐습니다. 마을들이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뭘 잘 먹어가지고 비롯됐던 비극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이 마을은 수명이 짧다. 그래가지고 근대에 또 빨리 거기 학교가 세우고 그래서 배웠는데 배운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지역 가운데 마을의 역사의 단절이 마을이 있으면서 이렇게 단절을 심하게 겪은 데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처음에 느낌이 하나는 제가 봤고 이 마을의 역사와 환경을 갖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복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소모했는데 이 정도라면 보통 마을들 같았으면 상당히 많은 걸 이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같이 했던 민속이나 이런 걸 연구했었던 사람들도 제가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에 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이 갔지만 그 나온 성과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걸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나간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용역이라고는 받아놨는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말 욕먹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갔을 때는 검성으로만 봤었는데 그 마을을 다시 한번 뒤져보게 됐는데 그때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갔을 때 그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일만 제가 주로 했었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마을에 모든 거를 그 주변 마을부터 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석에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왠지 익숙했어요. 난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경북대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비석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그 비석에 있는 것은 뭔고 하니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이 들어설 수 없는 마을에 들어섰다 보니까 홍수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지를 갖고 그 마을에 굉장히 큰 둔덕을 쌓게 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그 둔덕을 쌓자마자 10년 후에 홍수가 나가지고 1000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해요. 그게 대체적으로 1760년도쯤이에요. 100년쯤 지나서는 약간 허물어지니까 이게 결정적인 건데 이 역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한 것의 하나가 뭔가니 건립을 하면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근데 건립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뜻은 공덕을 쌓고 돈을 모은다는 단순한 일인데 19세기 들어가면 그 언어 자체 건립이라고 하는 건 유의를 제공하고 돈을 모은다는 뜻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어느 지역에 가도 건립은 그런 뜻이 대개가 많습니다. 심지어 절에서 건립하는 것조차도 반드시 유의를 갖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당패라든가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문홍교록에서도 새롭게 찾아낸 걸 보면 그 활성화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도사 무슨 범어사 대규모 절들마다 다들 건립을 해가는데 유의를 반드시 제공해요. 그냥 가서 스님이 요즘같이 와서 뚝 목닥 두들겨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문을 건립해도 괜찮은 완문인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모국말라면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모으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단서가 풀려나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활인대를 쌓으면서 활인대를 개축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는데 그 유의를 갖고 그 인근 지역 마을마다 다 농악이 오래된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능가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으로만 봐도. 그래서 초계군내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 그 후로 가면은 일제시대 때 가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지역과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활인대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 말하자면 단순한 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유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그 개축하는 비용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탈춤 췄을 때 그냥 유행같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미덕으로 이게 연결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왜 이것이 일찍부터 탈춤의 원류같이 꼽히게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바로 그러한 미덕을 가졌기 때문에 역동성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계 오강대, 이 반마리 오강대가 왜 오랜 역사를 가졌고 그러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PPT를 아까 못 보여드리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어떤 노트북이 어떻게 지금 복통이 돼버렸어요. 자료 들어가는 게. 지금 큰 모니터랑 늘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아마 연결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못 보여주는데, 이제 이 책에 바로 그게 나오는데, 활인대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64년도에 낙동강에 제방을 쌓으면서 역할은 사라졌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는 그게 소용돌이 치는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합류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게 조금만 각도가 잘못돼도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다가 방조제라든가 이런 거 쌓을 때 제일 물에 약하다 그러거든요. 그 각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허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공학 하는 데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물의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지가 있지 않고는 이거를 어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인데, 실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식민지기인 1934년도에 전국에 걸쳐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동아일보에는 여기에 700명이 올라가서 목숨을 구했다 그러고요. 1964년도에 제방을 쌓았는데 그 전까지 홍수가 날 것 같다, 물이 많아진 다음에 사람들이 속 끌고 가재도구 들고 다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도 얘기를 했지만, 네덜란드 소년이 무슨 방조제 넣어서 손으로 막았다라는 얘기는 알아도 이렇게 예지를 갖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니 200년 동안에 거기에서 구한 사람은 수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아마. 유형문화유산으로서도 너무나 소중한 작업이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탈춤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수축하는데 돈을 만들고 스스로가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미학과 미덕 사이에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속이 그동안에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강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국가 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속에서만 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탈춤과 이것들에 대해서 가졌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의혹이 있어서 복원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만약 연구자하고 조금만 연결이 됐어도 20년 전에 어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원 작업이 시작된 거는 그보다 더 그랬는데 연구자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들도 종래 시각 가지고는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것이. 그 아쉬운 점이 하나고 뒤늦게 후회스러워하는 것이지만, 최근에 활인대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 생기고 그래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이거를 우리의 문화자산으로 지금 키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 때문에 산업안전협회에서도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직접 이것들을 보러 오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해야 될지, 원래는 이걸 처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수축한 사람들을 위한 비석에서 그 의례가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 고맘을 하는 그 의례 자체를 지금도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는 그 처음에 축조한 사람은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합천에서 기록에 읍지에 쬐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읍지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한국에서 미덕들이 이렇게 주목받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묘는 그걸 처음 축조해가지고 했었던 사람의 묘는 바로 그게 내려다 보이는데 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은 연구가 되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국가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방을 쉽게 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 합천 반마리 오광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썼습니다만, 이 화른대가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유형문화유산이라고 그러지만 무형문화유산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종종 어떤 장소라든가 공간 같은 경우도 또 기념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형문화유산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도 이 덕분에 많은 걸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가사노강대를 이른바 복원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용어를 따옴표를 붙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재현이라는 용어를 통함으로써 우리들이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받고 관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세 번째는 이것이 지역사회하고 결합이 돼서 어떠한 미덕들을 속에서 힘을 갖고 돼야 되는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미덕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김해오광대하고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 모든 것을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생력과 자유스러운 비판 정신이라든가 이런 희화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생성, 철저하게 어떤 물질적인 사회 환경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